인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거네요. 네, 사실 이게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 똑같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자산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민 물가가 올라가니까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사회적 약자부터 약자들이 무너지죠. 어려운 거예요. 저소득층이 어렵고 서민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령화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자들이 왔는데요. 박선영님, 고령화와 양극화, 세금 문제 등을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니까 좋네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 그 얘기하면서 좀 우울했었는데. 우울해요? 아니 지금 사회가 약간 양극화되고 고령화되면 이 좋은 얘기보다는 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 은퇴연구소에 있었는데 은퇴연구소에서 있다 보게 되면 세상을 좀 밝게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원래 인간이 그 부정적인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봐야 되는데 자꾸 나쁜 점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거는 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잘 현실인데. 잘 극복해야죠. 예, 예, 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도 이게 맥락이 같아요. 예. 이거를 좀 외면하고 싶은데 예. 좀 모른 척하고 싶고 예. 내지는 잘 되기를 예. 그냥 두면 잘 풀리기를 원하나 한 재작년부터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맞아요. 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했으나 결코 잘 되지가 않고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인플레이션 오늘의 주제네요. 예. 최근에 그 신문이나 언론 같은 걸 보시면 경제면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미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4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가 넘어섰고요. 뭐 생산자 물가 상승도 되게 높아요 지금 현재.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까 당연히 그게 나중에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가 되게 돼 예.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한 4%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장바구니 물가를 생각해 보시면 4%가 아니라 거의 제 생각에 10% 이상 정도의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을 조금 역사적으로 좀 보고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또 해결을 했고 네.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좀 보고 좀 교훈 삼아야 될까 이런 지금은 얘기를 또 어떻게 될까? 예, 네, 뭐 지금 이 인플레는 예, 알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좀 이럴 때는 한번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현재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본 상식들, 기본 예제들 장착해보고 가죠. 예, 몇 가지들. 먼저 이제 알쓸 투자. 예. 네 가지 정도인데 좀 길지만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돈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서로의 상대적 가치다. 그러니까 네, 말이 네. 어렵지만 예. 쉬운 거예요. 뭐냐면 돈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구매력이라고 그러죠. 예. 당연히 돈과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칼국수가 4% 올랐다는 거는 칼국수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4% 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뭐 반비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또 인플레이션은 그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복리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네.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플레이션의 파괴력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 4% 정도 얘기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정도 계속 물가가 오르게 되면 10년 뒤에는 물건의 가격이 한 50% 오르는 거고 네. 20년 뒤에는 2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20년 뒤에는 현재 내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복리입니다. 왜냐면 물가가 이제 100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4%는 104죠. 그렇죠. 그 다음 달에는 또 4% 올랐다면 100의 4가 아니라 예. 104에 4%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인플레이션이 네. 복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파괴력이 굉장히 커지는 네. 거예요. 우린 단기적인 물가 상승만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물가도 내 돈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늘 있어 왔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있어 왔고 네.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특히 되는 거는 지난 한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특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안정이 됐고 네. 뭐 한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싼 물건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물가도 안정이 되고 금리도 안정이 되는 골디락스 경제가 있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막 풀었죠.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근데 갑자기 막 오르니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늘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최근에 우리가 많이 고민스러운 것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크게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일단은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근데 그렇게 풀었음에도 돌아보면 2010년, 뭐 12년, 예. 14년, 15년, 16년, 18년 물가가 예. 그때 상당히 절대 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도 나왔어요.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부채를 져도 네. 정부 망하지 않는다. 네. 이제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시죠. 예. 예. 그렇죠. 바로 역시- 한치 앞을 못 내다본 네, 거잖아요. 역시 돈을 많이 풀면 이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처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에 압력이 생기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뭐 우크라이나 지역이 세계 제2의 곡창 지대죠. 네. 뭐 지금 인도도 이제 밀 수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거는 이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체감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봉쇄 정책을 펼치니까 이 제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런 것 하여간 때문에 예. 핵심은 인플레이션은 로마에도 있었다. 언제나 그쵸. 있었고 늘 있었다는 거죠. 돈을 풀면 결과적으로 결국은 물가에 그래서 이제 그 한때 이분이 이제 금융이 끝나고 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시카고 경제학파의 거두였던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네. 그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이건 바꿀 수 없다. 이런 네. 유명한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요거네요. 예, 사실 이게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 똑같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자산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게 예. 나타나는 예.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힘들겠느냐?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민 물가가 올라가니까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사회적 약자부터 약자들이 무너지죠. 어려운 거예요. 예. 저소득층이 어렵고 서민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서민들 분들은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원래 대출 금리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중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역할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부의 문제가 되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있죠. 디플레이션은 그 인플레이션은 부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디플레이션은 부의 생산에 문제가 있죠. 네. 그 부를 기업이 부를 생산하는데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낼수록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안 만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용 구조가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부의 생산에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부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또 하나 정치적으로 잘 풀 수 있느냐?
의외로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두둔하는 정책을 펼쳐요. 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돈을 걷는 것보다는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돈을 푸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정책이고 수많은 정치인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에요. 네. 게다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모론 아닌 음모론인데 정부는 특히 예. 재정은 인플레이션을 즐긴다. 그렇죠. 로마 때부터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존 메나드 케인즈경이라고 그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우리 주식 투자를 거의 못해요. 잘 인류 투자가가 없는데 네. 존 메나드 케인즈경은 뭐 탁월한 음. 주식 투자자였었죠. 이 사람은 네, 세계적인 네. 경제학자고 이분이 이제 한 유명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금만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많은 약속을 하면서. 네. 예. 하고 정부 부채가 일종의 이제 상각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부채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네. 왜? 네. 어차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 예.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있는 게 소득 소위 말해 그쵸. 증가율이 못 따라가서 소득 증가율이 못 따라가죠. 이자를 못 내서 우리 그쵸. 개인은 무너지지만 그쵸. 정부는 유리하죠. 실은 유리하죠. 유리하죠. 예. 예. 정부는 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예. 정부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액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네. 그래서 늘 정부 특히 패권 국가들 과거 로마 예. 직전에 영국도 그랬고요. 지금 미국도 한때 중국도 옛날에 네. 어음이 종이화폐잖아요. 네. 옛날에 중국에서도 어음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또 한 국가의 정부는 좀 해결했다라는 예. 뭐 이게 팩트입니다. 저희가 모함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해결과 해법을 우리가 역사 패턴을 봐야 되는데 예.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었다. 쉽지 않아요. 힘들었다. 예. 예. 일단은 좀 세 가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아주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그 독일에서 있었죠. 그 히틀러가 그 등장하기 전에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지고 나서 뭐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승전 국가들이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 독일에서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합니다. 그때 심지어 1조 마르크 화폐가 있었어요. 독일처럼 검소한 국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 국민들의 삶은 피폐가 되는 거고요. 화장지의 가치가 종이보다 화폐보다 더 나서 화폐로 미식계를 하는 거죠. 네. 화장지를 하는 그랬던 시대가 아니라 네. 그 뭐 너무 많이 물가가 올리니까 월급을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줘요.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틈을 짚고 등장했던 인물이 역사상 최고의 나쁜 놈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의붓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면 꼽는 나라는 짐바브웨 아닙니까? 예, 여기서 저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해결했냐면 네. 결국은 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최악의 결과도 있었지만 화폐 개혁을 통해서 해요. 예.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사례가 짐바브웨지 네. 말씀하신 짐바브웨는 2003년도부터 물가 상승률이 연 60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연 600%면은 7배거든요. 네. 1년에 7배가 단순하게 오르는 거면 7배를 복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년 복리율 7배씩 증가가 되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도 있었어요. 그 예. 짐바브웨 1억 달러짜리 그 그렇죠. 지폐를 1조 달러, 1조 달러. 아, 저는 1억 달러짜리 받았는데. 지금 1조 달러짜리가 우리 인터넷에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참 우스갯소리지만 짐바브웨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화폐 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또 실패를 해요. 아, 여기는 예.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달러화나 그 남아공의 랜드화를 쓰면서 해결한 거예요. 독일은 그나마 성공을 했고요. 예, 이건 소위 말하는 통화 주권을 포기한 형태가 나타난 거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73년, 74년 1차 유가 파동이 있었고 78년, 79년 2차 유가 파동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미국 FRB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폴 보커가 예. 79년 8월 달에 FRB 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예. 이 사람이 경기 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려운 거는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예. 물가가 또 올라 버리니까 네. 또 물가를 오르려면 금리를
올려서 더 세게 돈을 올리고. 땡겨 네, 돈을 걷어들여서 줄여야 되는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러면서 미국 10년간의 허송 세월을 보내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천재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이 미국 최초 최연소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데 이분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을 얘기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의 학력이나 네. 그의 학문적 배경이나 지위나 아무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가야 된다. 경제학자들도 10년간 헤맨 거예요. 네. 근데 폴 포커가 마지막에 취임을 해서 했던 것이 이 사람이 한 8월부터 한 2달 동안 금리를 한 5.5% 포인트 올려버립니다. 기준금리를. 그래서 결국은 81년도엔 끝판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로 20%.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경제가 박살나죠. 실업률이 네. 치솟고 기업들이 망하고 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중앙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고 네. 폴포커를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니까 폴포커가 권총을 갖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파국으로 잡았잖아요. 잡았죠. 네. 결국은 물가는. 금리를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그 인플레이션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선택했던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과거에도 이 인플레, 특히 심한 인플레는 있었다.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한 50% 이상 나오는 겁니다. 물가 그렇죠. 상승률이. 그 정도 올라야죠.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폐 개혁이라는 화폐 걸로 성공을 개혁 했고요. 또 히틀러가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나 짐바브웨, 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하이퍼에서 화폐 개혁을 몇 번이나 했지만 결국은 실패. 실패했죠. 미국은 금리를 통해서 예. 인플레를 잡으려 했고 잡았으나 다가온 것은 경제 파괴.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의 국면으로 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가요? 지금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것처럼 시기네요. 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하는 거면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정상적인 국가에서 화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이 필요한 나라지 않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침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망하고. 네. 그 예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 망하겠죠. 네. 그런데 또 경기 침체 생각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돼요.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전문 경제학자 아니다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취임하신 이창용 총재께서도 하신 말씀이 인플레이션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부분이 중앙은행장들은 그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독일 같은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의 중앙은행가들의 머리에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도장이 찍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가장 타이트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이 독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좀 부채도 좀 미리 좀 갚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근데 명확한 사실은요. 예. 인플레이션은 늘 잡기 어려웠고 예, 어렵습니다. 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파국으로 경제 파괴로 끝내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없다. 예. 너무 무서운가요, 이거? 예, 그렇죠. 근데 그 또 반론도 많으신 게 제가 반론을 소개해드리면 네. 뭐 제가 뭐 이게 이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스태그플레이 70년대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 의존도가 70년대에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 있었고 또 많이 지금 러시아 사태가 터져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이제 분산을 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의존도 낮고 지금 공급망이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아, 이것만 풀리면 수급 예, 좋아지니까. 지속적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지금 요 좀 고생하면 네.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